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소개하고 토론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학성입니다. 네, 우리 강은식 목사님 또 예, 강원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왔어요. 예, 새벽 기도하고 집회 중입니다.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예, 홍동명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황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희처럼 빨갱이 쪽에 갔다가 온 우리 이동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역사의 3개 포인트를 딱 짚었는데 일단은 우리 김학성 교수님부터요. 예, 그때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까요? 뭐 100% 불가능했죠. 100%. 네네. 아. 그 건국도 안 됐을 뿐더러 네. 그 북한 김일성의 네. 인민민주공화국으로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목사님.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예, 평안북도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1.4 때 내려오셨습니다. 1.4 때. 예,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건국 안 했으면 수령님을 모시고 잘 40분. 그래서 당연하죠, 뭐 예. 그러면 예. 박연미도 못 만나고 말이야. 박연미 권사도. 네. 강 목사님. 예, 그때 이승만이가 박은영한테 졌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고요. 왜 네. 그런가 하면은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미국 가서 세계 최고의 뭐 하버드나 그렇지. 프린스턴이나 맞아. 조지 워싱턴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근데 공부 많이 하셨네. 여기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넓혀졌고 그리고 세계 속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승만이 아니었더라면 네. 오늘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단정하고 싶습니다. 홍노영 목사님. 예, 이승만의 세력이 13%밖에 안 됐고요. 예. 길게 잡아자 18%. 예, 예, 근데 18% 가지고 78% 남노당이거든. 예. 그걸 어떻게 이겼어?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 그 자체가 바로 이승만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아까 우리 강은신 목사님 말한 대로 이미 이승만의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전 세계를 사상적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당시 유일한 통찰자였다. 상해 임시정부 하지만 거의 다 이 중화권 중심으로 세계를 봤고 또 주로 이제 사회주의 영향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독립운동 한다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해방 전국에 13% 되는 그 적은 수를 가지고 그런 국가를 건국할 수 있던 원천적인 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그가 가지고 확고부동한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라도 공산당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아닌 자유민주 국가로 건국하고자 하는 그 강한 신념이 오늘날 그렇게 만들었다. 뭐 그 당시 과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욕하고 비난하지만은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찰력과 세계관 기독교의 신앙관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건국했다. 그렇게 결론할 수 있습니다. 자, 황선현 장군님. 예. 드디어 이제 선배님 박정희가 나타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 거의 대한민국은 진공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 장면 정부 가만히 있어 저 컴퓨터 한번 해봐서 장면 정부가 몇 년 했나 이거. 1년 못 됐죠, 목사님. 1년 못 했죠. 당연히 못 했죠. 4.19 이후에 그렇죠. 1년 내에 5.16이 터졌으니까 네. 한 7, 8개월 정도 했죠. 그러면 박정희가 그때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면 장로님은 지금 그 군사혁명 할 마음 없어요? 지금 목사님이 하도 공개를 하셔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전부 다 이어서 다 공개해보고 우리 혁명에 대해서 혁명하게 해야 되는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참나 이거 정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강태무. 네. 그게 저 월북한 시기가 네. 1949년도 5월입니다. 49년 5월. 예. 49년 5월이니까 50선거 하기
바로 그때구만. 예, 그래서 그건 이제 49년도니까 50년도에 6.25가 났으니까 네, 그 전에 맞아요. 영향은 아마 그 중국에 네, 장개석 군이 패퇴하고 네.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이제 나온 것이 분석에서 나온 것이 박정희가 명단을 까버렸다니까. 육사 2기생입니다. 네. 이제 육사는 박정희하고 원래 동기잖아요. 예, 정규는 6.25에 벤플리트 장군이 해가지고 네. 세운 거고 네. 그때 11기부터 한 거고 이기생은 그 전에 딴 데서 이렇게 그 하고 한 것을 모아서 이제 한 건데 그 쉽게 하면은 박정군 숙청할 때 네. 숙청을 두려워해서 네. 저 월북했습니다. 박정희가 명단을 깠다고 내 친구 저 걔가 남노당이라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북한으로. 맞습니다. 그게 3분의 2란 말이에요. 3분. 우리나라 군대의 남노당이 3분의 2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때 전향 안 했으면요. 그럼.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위기를 우리는 겪어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됐는데, 자 이번에 또 위기가 왔단 말이야. 이거 이동욱 교수님, 이제 쟤들이 192석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탄핵하죠.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혁명의 목표는 아직 달성이 안 됐거든요. 혁명의 목표는 이 정부를 타도하고 혁명 정부를 구성하는 건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선거 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중요한 교도부를 달성했으니까 네. 지금 당연히 혁명 지도부들은 이 뭡니까 그 민주당이나 조국당에게 이제 탄핵으로 나서라고 당연히 지도할 겁니다. 아하. 강요할 거고요. 근데 저 빨갱이 입장에서 봐도 탄핵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탄핵 안 하면 걔들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탄핵도 중간 과정이고 최후의 목표는 뭐예요? 그렇죠. 혁명정부 구성이죠. 아 혁명정부. 그럼요. 그 혁명정부 구성은 두 가지 경로로 될 텐데 우선 투표를 뭐 예를 들면 뭐 평화적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투표와 폭력적 혁명을 동시에 구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일정을 보면은 6월 1일부터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실제 국회의원 되는 거죠. 예, 6월 1일 6월 1일부터 되면 이제 그 뭐 상임위 구성을 할 것이고 구성하죠. 하고 이제 각 당의 뭐 당 대표 뽑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9월 달쯤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전에 제가 예측컨대 네. 우선 그 광화문이나 용산에서 시위가 아마 발발할 겁니다. 그 전에 예, 그 전에 시위를 통해서 우선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여사나 네. 쟤들이 공분을 살 만한 주제를 내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황상무도 그렇고 이정섭도 그렇고 해서 네. 특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의 질투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뭐 옷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걔들이 건들어서 그것을 국민의 공분을 만들어서 그 와중에 시위가 커지면 거기에 그러면 야당도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을 누가 장악하고 광화문을 누가 장악하냐의 싸움이 굉장히 지금 향후 전국의 그 변수를 가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0월 되면 탄핵은 이미 결정됐다고 보고 김학성 교수님. 예.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몇 명입니까? 9사람입니다. 9산 중에서 그 우리 편이 몇 명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 우리 편 하긴 좀 그런데 네. 지난번 문재인 때 네. 5대 4 정도로 그 진보가 좌파가 많았지. 우세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2명 임명돼. 2명을 교체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 상황은 네. 6대 3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명은 최소한 더 많네요. 6대 3이니까 네. 3명이 더 많죠, 목사님. 3명. 예. 근데 1명은 못 믿으니까 2명, 2명이 많으면 그럼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심의를 하면 네.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요. 네. 9인 중 6인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9인 중 6인. 6인이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기각이네.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실 것은 네. 6인 찬성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3분의 2라는 뜻이 아니라 8사람이 심리를 해도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6이에요, 목사님.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네. 재판관 9이 아니었습니다. 8이었습니다. 8. 여덟. 예. 8이니까 재판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 8에도 6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컨대 의견이 갈리게 되면 재판소가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설득을 해가지고 다 전원일치로 만들어 갔지요. 지금 같은 9인 중에서 6인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매우 어렵죠. 예. 그렇게 되면 네. 법적으로는 어차피 탄핵이 불가능해질 때 네네. 민노총, 정교조 또 저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강화문에 네. 촛불 시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전에 나오겠죠, 목사님. 그 전에 왜냐면 이제 네. 재판관들을 분위기 사실상 압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네.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몰려 나와서 요구를 하겠죠, 목사님. 네. 네. 박근혜 때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강원신 목사님. 그럴 때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 헌법을 중요시 여길까요? 바깥에 촛불 시위하는 개들을 중요히 어느 쪽으로 편들까요? 그들의 이제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현재 우리나라는 법치를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하. 하는 이런 우려를 저 나름대로는 가져봅니다. 이야, 이렇게 충청도 말이야 목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홍도열 목사님.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3개월 동안 심의 기간 중에 정지가 되잖아요. 예. 정지가 되면 이제 총리가 그걸 예. 이제 권한 대행하죠. 권한 대행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3개월 정지가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얘들이 물리적으로 예. 대한민국 공간 전체를 예. 이게 조중동이 문제란 말이에요. 조중동이. 저도 그걸 제일 우려합니다. 아. 저 길거리 나오는 그 세력하고 예, 예. 그 부추기는 거는 언론이거든요. 그렇지. 과거에도 전부 다 언론들이 선동을 했고 예. 조중동 거는 일찌감치 그 탄핵의 중심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미 하면 벌써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는 상당히 각을 세웠잖아요 지금. 예. 세웠는데 이 판에 또 192석 넘어갔고 또 만일에 그 국민의힘에서 절로 넘어가가지고 국회를 200석 이상 통과해버리면은 뭐 이거는 국민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또 선동할 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싸울 힘은 이 순수한 애국심으로 나오는 광화문의 그 태극기 세력,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고자 하는 정말로 구국 충정의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우군이 없다. 그래 봐야 됩니다. 이제는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지 말고 예. 자유통일당으로.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64만 명. 64만 명만이 이걸 막을 수 있다. 그렇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군이 없다. 없습니다. 언론도 이미 다 겨루졌기 때문에 다 참 심각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황준선 장군님. 그러면은 대통령이 네. 계엄령을 선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정도 상황 되면 당연히 계엄령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예. 근데 옛날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자면 계엄령 선포하면 예. 국방부 장관 플러스 수경사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100% 듣습니다. 그때 장태환이가 안 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다르고요. 그때 군의 수준하고 지금 군의 수준도 다르고 아니 그때 노재현이가 저 도망가 버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 세워야죠. 도망가는 놈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신원식인데 신원식이가 도망갈까요? 어떻게 할까? 신원식 후배니까. 이미 반면 교사로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지도 않고 그럴 친구는 아닙니다. 하하. 그 신원식 장관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네.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강성입니다. 예, 강성.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 군인을 지켜낼 수 그 있는 이제 아니요 못 믿어. 그 국회에서 정강훈 목사 아냐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 나는 조금은 아는데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이 참나. 조금밖에 몰랐던 거야. 모르긴 뭐냐면 날 따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부산에서도 연설 시켜달라 그러고 울산도 시켜달라 그러고 내가 전국에 다 데리고 아니 다니고. 목사님 그 정도는 정치적 발언으로서 가능한 얘기죠, 목사님. 하 목사님도 정치적 발언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나. 그 합법적인 정부고 큰 그 탄핵 당할 만한 뚜렷한 범과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걸 알면은 당연히 군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죠. 자. 할 거를 그래 봅니다. 자, 이번에 투표한 투표수를 한번 저 방송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나왔네. 여기 우파가 1200만, 자유통일당까지 합쳐서 1200만이고 좌파는요. 좌파는 1500만, 1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약 300만 표 차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 빨갱이 대장님. 예. 아니 왜 우파 사람들이 300만이 투표하러 왜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좌파는 결집했고 우파는 지금 결집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아, 당연히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 우선 그 뭡니까 한동훈이 그 광주 가서 지금 무슨 고기 숙이고 그다음에 또 광주에다가 뭡니까 또 무슨 뭐 헌법 전문 넣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이걸 안 가져왔구나. 아하. 거기다가 지금 대구 경북에 목사님 그 지난번에 잘 싸우던 도태호 변호사 잘라버렸죠. 네. 그 막말이라고. 그 사실은 5.18에 합리적인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5.18에 북한군이 참여한 그 북한이 개입할 여러 가지 의심이 있으니까 조사해보라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막말이라 해가지고 그 우리 그 싸우고 있는 장수에 등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장해찬 뭐 저는 그 친구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난 한 2, 3년간 열심히 싸워온 친구거든요. 네. 그거를 또 잘라버렸어요. 막말이라고. 그러니까 좌파가 공격하면 더불어 싸울 생각 안 하고 전부 우리 먼저 싸우고 있는 사람을 등에 꽂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에 보면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예를 들면 그 어디서 뭐 했는지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지만 그런 선수들만 전부 앞에 갖다 놓고 전부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공천 잘못한 게 이번에 정청래 지역에 누굽니까 그 함은경 같은 친구 그다음에 김경률 같은 친구는 걸핏하면 대통령한테 대놓고 사실 보수가 분열된 겁니다. 보수가 분열됐으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그 좌파들은 1,500만이 나왔고 그러니까 100만 정도 적게 나왔고 우리는 지금 지난번보다 한 300만 이상 적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파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을 까니까 한동훈 전략적 실패입니다. 공천 실패고 그다음에 선거에 캠페인이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 이번에 경제를 다 망쳐놓은 게 목사님 사실은 쟤들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러면은 문재인 때 망가뜨렸지. 문재인 때 망가뜨렸고 그거를 지금 바로 잡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장관도 예를 들면 총리도 제대로 못하게 6개월간 장관 없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77개인가 만들었더만은 그거 하나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쟤들이 만든 건 전부 딴지 거는 법만 만들었거든요. 경제 망치는 법만.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은 뭐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했으나 저 더불어민주당과 저 운동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습니다. 민생의 책임은 저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에게 공격해야 되는데 아니 거꾸로 때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이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데려온 김경률 까라 그다음에 함은경 까라 얘들이 전부 지금 대통령이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갈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쟤들은 결집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분열했기 때문에 300만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300만 나온 것도 다행입니다. 목사님 저기서 분류할 때요. 네.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좀 저 우파에 다시 내려보시면 개혁신당이 목사님 우파입니까? 개혁신당이 저게 저 이준석인데. 이준석 당인데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정당에서 나간 사람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삐딱 우파. 우파로 분류를 그러니까 이제 우파 중에 하는 거죠. 삐딱 우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통 우파가 아니잖아요. 쟤들은. 맞아요. 지금도 이준석이가 대통령에 대해서 저 이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 분류를 좌파로 하기는 어렵지만 맞아. 저걸 순수 우파로 보기도 어려워요, 목사님. 맞아. 예, 예. 지금 성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 분류할 때 충돌 해놔야겠. 근데 다 합해도 지금 쟤들도 사실 다 나온 게 아니야. 이재명을 찍었던 표가 1614만이잖아요. 근데 여기 1500만밖에 안 되니까 100만 명 덜 나온 거예요. 목사님 거의 다 나왔죠, 목사님.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왜냐하면 거죠. 총선하고 대선이 거의 한 1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는 전체 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보통 대통령 선거가 71, 2% 가까이 되고요. 총선이 65% 차이니까 한 8%가 적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쟤들은 지금 거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온 비율만큼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300만이 적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혁신당을 개혁신당 100만 표를요 좌파 쪽으로 돌리면요 이재명 표 다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렇지.
1600만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럼 우리만 300명 덜 나갔네. 300만 안 나온 거죠. 300만 안 나갔. 우리가 300만 정도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선 이제 현대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그다음에 중도층을 꼬시는 건데 지지층 결집은커녕 지지층을 분열시켰다고 이렇게 근데 이야기할 것 여기서 우리가 300만 덜 나온 것도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번에 비례대표를 선거를 해서 무효표가 된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이거 보세요. 총선 비례 무효표 역대 최다 130만 표거든요. 130만 표가 여기에 계산이 안 된 겁니다. 무효당이 제4당인 셈이 됐단 말이에요. 무효당이 130만 표. 아니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도장을 찍을 때 선을 약간 중풍기가 그렇습니다. 예. 선을 약간 걸치도록 찍었다 해도 이게 어느 쪽에 찍었는지는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지. 예? 안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윷놀이 할 때도 조금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어. 이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도 해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130만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단 말이야. 그건 예컨대 네. 의도적이죠, 목사님. 왜 이 표가 네. 민주 쪽으로 이렇게 결쳐 있었으면은 네.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표니까 여차하면 다 무효시킨 거죠, 목사님. 근데 이 130만의 무효표 중에서 90%는 자유통일당 표라고 나는 이렇게 확신해요. 나는. 자유통일당. 예, 저는 확신까지 못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8, 90% 동의합니다, 목사님. 예. 왜냐면 우리가 6% 얻었거든, 목사님. 예. 6%면 3천만에 180만 표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가 5만 표면 100만 표 넘기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 재검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 예를 들어서 그 선에 조금 걸쳤다고 치자. 예? 예. 쳐도 이게 어느 편지를 판결관이 당들께서 이거는 이쪽 표다 틀림없다 해가지고 새로 해야지 130만 표를 무효표를 만들어 놓고 도대체가 이 중에 90%는요 자유통일당 표라고 봐야 되고 자유통일당을 이걸 없애려고 북한이 나는 이렇게 지시했다고 봐요. 이거 틀림없이.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리얼미터에다가 이미 우리는 접수했어요. 예. 리얼미터에 리얼미터가 계속 아니 언론사를 여론조사 기관했을 때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면 또 말이 되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리얼미터가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이거든요. 네. 안 좋은 사이인데 3.2% 그 다음에 뭐 또 4.2% 4.7, 5.0, 네, 5.3, 네 6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 리얼미터가 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 그 예. 리얼미터가 이제는 선거 끝났으니까 어느 당을 찍었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리얼미터가 일주일 내로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솔직히 이제 선에 약간 걸치고 찍어도 나는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리얼미터가 딱 나와서 5% 이상을 찍었다고 대답을 한다면 5% 필요 없지. 3% 이상을 찍었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이런 선거가 다 어디냐 말이야. 그 다음에 언론사 한 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언론사 하나를 또 예약을 했어요. 네. 예약을 했고 그보다가 더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전국에 약 한 2만 개 되는 투표소 있죠. 투표소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조직이 있으니까 투표소마다 다 큰 그 종이 한 걸 붙여놓고 스티커 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 가서 한 붙여라는 말이야. 거기서 만약에 300만 표가 나왔다. 이거는 완전히 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홍동영 목사님. 예. 그때 4.19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그 부정의 그 근거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걸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걸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130만 표가 여기 나왔잖아요. 조선일보에. 예. 이게 무효표가. 예. 130만 표도 누구를 찍으려고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그럼 이제 전화로 대답할 때는 이건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130만이 더해지면 90%에서 120만 표만 더해줘도 64만 표에다가 180 넘죠, 목사님. 180 넘지요. 딱 나와요, 6%. 그러면 몇 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80만이면 3석.
세석 됩니다. 목사님. 세석. 예. 그러면 우리 저 세석. 교수님까지도 당선될 뻔했네. 아이 저는 정말 내가 참. 그게 아니라 우리 이 도둑질 당한 이 네. 표가 네. 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이 증거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네. 무효표만 130만 표인데 우리가 리얼미터 다시 조사를 해서 네. 정말로 자유통일당을 찍은 네. 표가 합쳐서 180만 전후에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컨대 우리가 두 주목이라 하더라도 네. 국가 공권력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네. 일어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네. 정당화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다시 한번 비춰봐요. 조선일보 이걸 좀 오래 비춰봐요. 저 위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미개한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총선 비례 무효표가 역대 130만 표. 저게 목사님 4.4%예요. 저 퍼센트가 저 130만 표가 4.4거든요. 기가 막히네. 4.4면 세석입니다, 목사님. 이야. 4.4가 세석이에요. 그것만 해도. 예, 그것만 해도요. 그 64만 더하면 6명도 되네. 그럼요. 참나 이거 정말 역대 최다란 말을 잘 주목하세요. 아니 시대가 점점 깨어나고 사람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글도 더 많이 하고 한데 어떻게 역대 최다가 나오냐 말이야. 130만 표 무효표가 130만이 나오냐 이거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에 그런 그 합리적인 의심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를 통 근거가 나오면은 네. 저 김학성 장님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무효표된 걸 재검표한다든지 또 혹은 자유통일당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검표할 수 있는 그런 청원을 할 수 없나요? 있죠. 그걸 선거 소송으로 근거로 우리가 다퉈야죠, 목사님. 예, 예. 근데 그러면 선거 소송을 해도 재판하다 4년 다 가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재판하다가 그러니까 속 터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서 엄연히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이거 헌법이 무너진 거지. 이게 130만 표가 어딨냐고. 나는 이 중에 좌파표는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좌파 애들은 똑똑하게 잘 찍는단 말이야. 좌파 애들은 목숨 걸고 찍는다고.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29만 표는 다 이거는 자유통일당 표야. 자유통일당 표. 어떻게 이 멀쩡한 대낮에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이런 짓을. 그리고 저한테 또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전에 군소정당, 자유민주당, 그 다음에 또 우리공화당 하고 다 합해서 하지 왜 안 했냐 그러는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공화당요. 저 보세요. 우리공화당 29,000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자유민주당 39,000표, 4만 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유민주당이 와서 5대5로 하자. 공천을 5대5로 하자. 나중에는 뭐 몇 번을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나는 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가가호호당 3만 표도 안 돼요. 이게 바로요 민경욱 현역 의원을 경험한 국민의힘 정당 의원님이 만든 당 이름이 가가호호당이야. 이거는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가들은 다 쓰레기들이야. 다 쓰레기들. 반드시 쟤들은요 탄핵으로 갈 거니까 김건희 여사님의 특검법은 재발의를 하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을 재발의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하죠. 이번에 200석으로 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192명에서 8명만 데려오면 네. 거부권 행사가 다시 무력화되죠, 목사님. 근데 김건희 여사님은 내가 볼 때 망신만 주려고 그러지 특검법을 통과해서 한 달 조사해봤자 없죠, 뭐.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혐의 없음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뭐 줄리가 어찌고 저찌고 뭐 그렇습니다. 망신 예. 주려고 그러는 그럼요. 거지. 예. 그거는 혐의 없음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 이제 본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제 딱 가면은 탄핵 결의안이 가면은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심사하러 이제 넘어가는데 자 이때 민노총 정교조 전체
더불어민주당 전체 세력이 강화문으로 내가 볼 때는 한 1,000만 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투표한 사람이 1,500만이니까 1,500만 중에서 한 1,000만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이 광화문에 자유통일당밖에 없어. 예. 그래서 우리도 빨리 1,000만 명이 조직돼서 1,000만 명 대 1,000만 명이 맞짱을 떠봐야 되네. 맞짱을. 그 황 장군님 미리 예비로 네. 저 우리 제식훈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원에서 그때 공수부대 대대장 하실 때 데모 진압하는 훈련 하셨죠? 예, 충정훈련이라고 합니다. 중정훈련. 이제 그 5.18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대대장 할 때는 네. 충정훈련하면은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방맹이나 뭐 이런 거 치는 게 아니고 주로 대형을 딱 가면은 네.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집니다. 아. 돌을. 그래서 조금 맞고 아프더라도 움직이지 마라. 의연하게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절대 조별 행동해라. 한 사람이 그거 하면은 일탈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아. 조별 행동해라.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부대가 이렇게 각계적으로 나가는 데는 전부 이저 VTR 촬영팀이 있어가지고 네. 언제든지 만약에 5.18 때 것처럼 그런 그게 저 가짜 뉴스가 나오면은 반박할 수 있는 채집하라. 이런 그걸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이니까 국민들이니까 시위대하고 맞붙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훈련을 하지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 지금 여기 댓글에 아이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강원진 목사님. 예. 촛불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지금 쟤들이 벌써 부산에부터 시작했잖아요.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반드시 애들은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고 준비해 왔는데 반드시 한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이겨내야지. 이동호 교수님. 아니 쟤들은 왜 꼭 그렇게 폭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기본적으로 혁명은 폭력 혁명입니다. 폭력? 예, 저희가 그 과거 전략 전술 배울 때 폭력을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평화적 방법을 혼용하는 겁니다. 평화적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처음으로 폭력으로 가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을 이제 공산당 지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하지 기본은 정권을 뒤집는 건 총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의 최종 목표는 폭력혁명이기 때문에 광주도 결국은 그 뭡니까 사전에 그 광주 인근에 있는 46개 경찰 무기소를 습격하잖아요. 일시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광주혁명도 사전에 계획됐다는 결정적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그 저희도 북한이 과거에 이제 제가 지도부 때 95년도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그때 무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짓을 이석기 때도 보면 이렇게 어떻게 폭력 난동을 벌일 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기본적으로 폭력 말고는 정권을 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대한민국만의 그 좌파가 아니고 북한의 무력과 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지난번에 뭡니까 그 영상 잘 만들었는데 네. 적정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혼란이 극에 달하면 그 북한에 있는 그 인민무력부가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혁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고 그걸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전술을 그때그때 구사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도 그걸 가기 위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탄핵도 그 전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우파 정부를 탄핵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혁명으로 가기 유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목사님 보십시오. 정권을 딱 장악하니까 이 뭡니까 그 코로나 감염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 지키라니까 그거를 우파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광 목사님하고 저항하는 반공 그 기독교를 때려잡았거든요.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저항하는 우리 사랑제일교는 목사님 나중에 8.15 근처에서는 우리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면 그 수단이 뭐냐면 명백하게 자기의 저항하는 세력을 폭력적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방공법 무력화 시키니까 걔들 뭐 펄펄 날뛰겠죠. 네. 그래 놓고 그다음에 걔들이 권력기관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장악했죠. 그러니까 그 국가정보원 장악했죠. 경찰 장악했죠. 그다음에 다 장악하고 군에 있는 심지어 보안사까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뭐냐면 전략 계획이 있어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그러니까 중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혁명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민주연립정부라는 그 전술적 정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게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역할도 다 규정돼 있어요. 우선 보수 세력을 보수 세력을 타도하라. 보수 세력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보수 세력과 경제적 보수 세력입니다. 정치적 보수 세력은 보수 정치인들을 말하잖아요. 목사님 문재인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지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죠. 네. 그다음에 보수 정치 보수의 예를 들면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서 150명이 감옥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수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재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재벌 5명이나 다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재명은 상조도 마땅할 사람을 2번이나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혁명론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유리한 접근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재명을 통해서 완전히 혁명정부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좌절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쟤들에 비해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좌절시킨 세력이 광화문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 이번에 언급도 안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 조선일보 자체도 저놈 새끼들도 아니 명백하게 우리가 녹색 정의당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아예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거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로 언론 속에 스며든 그러니까 좌익들의 저는 지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대항 세력을 무시하고 혹은 떼놓고 그 다음에 이 저항 세력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영향력부터 그걸 이제 우리는 분리시킨다 그러거든요. 좌익 용어로는 분리시키면 쟤들이 상대하기는 쉽죠. 저런 그냥 관료나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야 그 힘 과시하고 그 총 손 흔들면 전부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네. 안 싸우고요. 자, 지금 여기 장경동 목사님, 장일 목사님 왜 안 나오셨나요? 하고 이게 자꾸 몇 분이 물어보시는데 부흥회하러 왔어요. 부흥회. 이제 선거 끝나가지고 부흥회하러 갔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긴급 광고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워크힐에서 부흥사 연수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참석해야 될 254개 실행위원장들과 광역위원장들 300명은 100% 1시까지 그 전부 다 입소를 완료해 주시고 1시부터 특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1시 전까지는 여러분이 다 밥을 먹고 오시기를 바라고 그걸 완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원리는 딱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인데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장춘체육관에서 연설한 이것이 답니다. 이게 윤석열 속에 들은 이게 전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애국운동 안 합니다. 하면 뭐 하겠어요. 해봤자 어차피 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장충체육관 연설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연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두 싸움이에요. 지금 결국은 이 두 싸움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한 겁니다. 자, 방송실 윤석열 대통령 영상을 먼저 장준체육관 연산 자유총연맹 연설을 먼저 빨리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 두 말의 대결에 이 두 말. 이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있거든. 결국은 뭐냐? 한 사람은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자는 얘기고 하나는 대한민국을 지투국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방송실 왜 안 나오시나?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확고하더라고요. 확고해. 네. 이분이 거의 신앙 수준까지 가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애국운동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재명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재명은 일단 주한미군 철수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간단해요. 괜히 뭐 국가에 뭐 정당 얘기 뭐 그 다 쓸데없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재명은 또 뭐라 그랬어요? 김일성 3부자를 폄훼하지 말라. 그것도 영상 있어요, 혹시? 아니, 김일성 3부자를 그걸 뭐 흉보지 마라. 폄훼하지 마라. 아니, 이재명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적과 적이죠. 적인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폄훼하지 마라. 아니 같은 동족인 우리 현재 여당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후하게 나오지. 여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작심하고 나오면서 우리의 적인 북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호의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도저히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죠. 저거. 아니, 목사님 수백만 네.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케 한 주인공이 김일성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초토화시킨 인간이 김일성 아닙니까? 맞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컨대 뭐 폄훼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인간을 갖다가 저 받아들여주고 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홍동훈 네. 목사님. 예. 아니 뭐 중국 사람들이 한 120만 명이 수도권에 살거든요. 예. 120만 예. 명. 120만 명이면 수도권이 저 인구가 한 2천만 되니까. 예. 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 중국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세세하라고. 세세 알아요? 뭔 말인지?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 어떻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난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어. 대만하고 중국 양쪽 다 감사하다가 그 대만 해협을 우리는 사용하고 통과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세계의 사조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을 가상적으로 두고 맞아요. 그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이번에 완전히 기시다가 워싱턴 방문해가지고 이때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시다는 앞으로 미국이 홀로 짊어진 그 짐을 우리가 나누어지겠다. 자청해가지고 앞으로 대중국 전선에 자기가 행동대장 할 것을 그렇게 다짐을 했고 또 필리핀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나라만 거기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앞으로 굉장히 불량한 그 국가 세계 조류의 흐름에 잘못 아는 거죠. 그 무슨 중국하고 셋이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갖다가 반만년 역사 속에 지배하고 짓밟고 모욕을 주고 또 6.25 때도 바로 그 중공군만 개입 안 했으면 우리가 통일 다 된 것을 다 파탄시킨 저 세력들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종주국 공산주의 북한의 후견국을 갖다가 감사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시대적 착오적이고 반 대한민국적 발언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황 장군님, 그 결국은 마지막 전쟁을 중국 대 그다음에 자유진영으로 이렇게 보고 중국의 봉쇄를 위해서 인도, 호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쿼드. 네, 예. 그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제 그 특히 동구권은 서유럽과 동유럽 쪽은 물론 중국과 이렇게 완충지대가 많기 때문에 동구 쪽에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나토국들이 굉장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또 동구권에 지금 그 옛날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던 나라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태를 보고 전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인도 남태평양 이 지역에는 사실은 러시아의 그 위협보다는 중국의 위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쿼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쿼드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여러 번 했는데 네. 안 했던 거죠. 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네. 쿼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뭐 공식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제가 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그 너무나도 분명하게 공산주의 다 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독재국가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갑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남미의 그 핑크 타이드 사회주의 정권 들어서면서 한 30년 만에 지금 완전히 거들나고 국민들 뭐 전부 여자들은 매춘으로 남자들은 전부 딴 데 가서 일용직으로 이런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작년부터 네. 지금 그 남미에 거의 한 9개 주도 국가, 주요 국가들은 전부 이제 우익 정권이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네. 저 이재명이가 저런 말을 그것도 쉽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운동권 정권을 저는 운동권 정권이 좌파하고 긴밀하게 네. 연계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문제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세계 주변 정세와 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586, 386을 하면서 할 때 이 사람들은 저 생각이 80년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좌파 운동권 정권이 들어가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망하지 참 위태위태하게 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자, 오늘은 워커일 우리 봉사연수원 때문에 방송을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입니다. 지금요. 네. 짜장면을 사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네. 이번에 사실 이 선거가 폭망한 것은 한동훈이가 이게 결정적인 이게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알파 오메가. 네. 그런데 조중동이 한동훈을 띄우고 있거든요. 다시 띄우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예, 거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이라고 하는 게 네. 기회주의의 대명사라고 보여져요. 예컨대 자유통일당 같이 하나의 원칙과 이념과 가치를 향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외형적으로는 보수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실현코자 하는 이번에도 한동훈이가 잘 아시다시피 이 TV 조선 그 앵커들을 2명이나 국회의원 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을 하하. 뒤에서 네. 거래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 그렇다면 조중동이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보수를 망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을 예컨대 처음에는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산다라고 하더니만 대통령이 다 양보를 한 이후에도 다시 또 이제 그 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식의 그 이중잣대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힘이 약해서 표를 얻지 못해서 속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거를 망친 장본인이 한동훈이다. 네. 그건 분명한 것이죠. 네. 따라서 제가 그 인간이 근데 뭐 다시 정치에 복귀한다 할 때 지난번에도 목사님하고 네. 우리가 좀 논쟁이 있었지만은 네. 지가 예컨대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근데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하겠다. 그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생각해요. 본인이 1년, 2년 동안 자숙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는 것은 그건 뭐 변론이지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뭐 이번 이 총선에 이 전체 국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준 그 사람이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예컨대 정치 운운한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 각 당마다 합법적으로 댓글 부대 있잖아요. 선거운동하게. 예. SNS. 네. 그 부대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의심이 그 부대 안에서 이 한동훈을 다시 당 대표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그쪽에서 많이 했겠죠. 했겠죠, 목사님. 자기가 섬겼던 사람이. 예, 그럼요. 예. 그런데 강원신 목사님. 예. 아니 당 대표로 다시 뭐 와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우리 생각이 굉장히 짧다. 저는 사실 아까 조중동 하면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지로서는 정통지고 보수 정통이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언론은 사실 정론지로서 나가야 되는데 늘 야합이나 하고 정치 이렇게 된다면 이런 언론은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대정부 질문할 때라든가 보면 굉장한 사람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저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해서 난 처음부터 아니라 그랬어. 야 어떻게 이렇게 해안이 밝을까?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번에 분명히 우파의 정신이 뭐예요. 그런데 기껏 나와서 한다는 말이 김대중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고 네. 5.18 정신을 뭐 헌법 네. 전문에다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러고 네. 이번에 공천할 때도 보면은 분명한 색깔이 없잖아요. 맞죠. 정체성도 없고 철학이 없습니다. 역사를 몰라서 그래. 이런 철학과 역사성,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인다. 좀 자숙하고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좀 국민 앞에 사죄 한번 하고 그리고 나면 몰라도 이런 사람을 다시 등단시키다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나는 한동훈은요 영원히 정치 세계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영 목사님? 이번에 보수의 중심지 대구의 투표를 제일 저조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투표할 맛을 잃어버린 거죠. 정통 보수파들이. 통계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 300~400만 명이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이 웬만해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 안 찍습니다. 맞아, 안 투표 안 찍겠죠. 했으면 안 했지. 그렇죠. 그래서 또 저 사람들이 또 사전에 또 언론 프레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190석 한다 200석 한다 그 언론 프레이 과대한 거기에 주눅든 보수파 나가봐야 대다 안다. 또 한동훈의 그 좌파 좌쪽으로 이동하는 그 국민의힘의 그 뚜렷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저쪽에서 온 사람들 대거 영입하고 정통 보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 대구의 대표적인 또 대호라든지 부산의 장해찬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날려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40년 아예 경선도 안 하고 컷오프 시켜버리고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수파는 절망한 겁니다. 이번에 투표고 뭐고 할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이런 그 우리 보수파들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어쩌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 일어나는데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수파들 기회주의적 비겁한 조중동 스탠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에서 떠나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나왔더라면 거의 백중하거나 그랬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200석 했다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 뭐 표차가 얼마 안 났으니까 대체로. 서울 경기는요 1000표 차이에요. 1000표 차이. 그러니까 전부 1000표 다 차이니까 300만이 나왔으면요 우리가 200석 한다니까요. 투표장에만 나왔더라면은 우리가 뭐 이길 수 있었죠. 네. 이길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까 말한 대로 대다수가 아주까지 보수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절벽으로 지금 나가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황 장군님, 원래 대통령 선거 이기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도 그대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는 2번 이겼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을 제일 간판 스타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정말 뭐 저는 정치에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힘당이 총선 준비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냥 지리멸렬하게 내 하나 더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런 것으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 정말 우리 목사님과 강화문 세력 외에는 네. 믿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국가 지도자가 되는 이런 큰 사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의 뜻에 있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어릴 때 조금 교회 다녔지만은 정의롭고 또 그 그릇이 강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어려울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광화문 세력의 참 지지를 받아서 정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취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총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2년간 그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했는데 국힘당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이제까지 어느 대통령보다 잘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치적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하고 국회에서 상권 분립하에 국회에서 뭐 숫자는 적어도 싸워야지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분당까지 되는 저런 지리멸렬한 상태로 네. 정말 이거 찬스였는데 제대로 된 공천만 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네. 이제 남은 3년을 정말 잘하겠다는 제대로 된 어떤 국민 인식만 줘줬으면 목사님 처음 목표하신 보수 우파가 네. 200석 이상 차지하고 맞아요. 우리 자유통일날도 이런 절호의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네. 예. 저놈들은 뭐 이념이든 뭐 상관없이 다 똘똘 뭉치는데 왜 우리 국힘당은 끝까지 우리를 손을 밀지 않고 네. 그것은 결국은 국힘당이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국민들이 아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저희 자유통일당이 보수 우파에 정말 선봉에 서는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 교회가 네. 정말 저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이제 주목해 주십시오. 예, 예. 자, 이동호 교수님. 그 정치 그 여의도 그 전문가인데 예. 국민의힘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수명이 끝났다고 보는 제가 볼 거예요. 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총선을 앞에 두고 네. 끝나면서 여러 가지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명이 끝난 정당을 우리는 너무 기댔다. 그러니까 저희가 2.8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8이니까 2라는 것은 어쨌든 보수의 본류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동안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그전에 그 뭐 미래통합당 보여준 것은 끊임없이 우리 우파를 배신했거든요.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좌파에 투항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래도 저당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위기만 되면 우리를 배신했고 그리고 아니 좌파들은 지금 그 뭡니까 그동안 그 뭡니까 그 간첩 사건 나와도 민주노 뭐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니 그다음에 그 진보당이 그 쟤들 그를 한 번도 공격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옹호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지금 저들이 안 싸울 때 싸웠고 대한민국 정권을 만든 세력에 대해서 고마움은커녕 그렇지. 완전히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없는 사람 취급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마음이 너그러운지 저들이 우리 보수당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네. 막판에 선거 막판에 우리가 6% 올라가니까 저들 보십시오. 우리 찍으면 안 된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그 지금 저들은 보수로서의 사명을 다했고 이미 무너져야 될 정당이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저들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었다. 이게 가장 큰 패착이라 보고요. 이번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 1614만 나왔는데 이번에 쟤들은 1553만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50만 명 빼고 다 나왔어요. 대선을 찍은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1600만 중에 1200만 나왔으니까 목사님 맞아요. 300만이고 400만이 적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까지 포함해서요. 맞아요. 400만 대 지금 저들은 50만입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을 찍었던 우리 보수 우파들이 쟤들은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개헌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개헌선이 무너진다 해도 지금 400만이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마지막은 이제 대책인데 우리가 이제 64만 표 나왔잖아요. 64만 표를 10배로 한 달 안에 10배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약 한 700만이 되거든요. 이제 700만이 되는데 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표 한번 하는데 64만 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64만 표인데 64만을 10배로 확대하면 거의 640만 내지 700만이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번입니다. 할 수 있다. 10배로 확대할 수 있다. 한 달 안에. 아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이제는 우리도 당이 안 되겠다. 우리도 당을 해산해야겠다. 2번이고 할 수 있다. 10배로 할 수 있다. 1번 안 쓰기만 해봐야겠네. 가만 안 놔둬요. 자, 그래. 이러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러면. 이거는 이제 주력 정당이 되는 거야. 이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네. 목사님 네. 국민의힘을 무너뜨린다면 대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 세력은 우선 철저하게 이념이 있어야 되고 네. 왜냐하면 투쟁 의지는 이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수의 주력이라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저 악조건을 뚫고 대한정당으로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2년 내에 한편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에 지금 그 실제로 돈 내는 진성당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100만, 200만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돈 내는 당원 말고. 아니요. 10배로 확대하면 예, 그러니까요. 바로 700만이요. 예, 예. 그러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저희 중에 중요한 리더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은 지금 저 목사님하고 장경도 목사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30, 40대 그룹에서 우리 주변에 그 젊은 인재들 많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보니까 비례대표에 뭐 쟤들보다 훨씬 우리 학력도 좋잖아요. 그 박모세 같은 친구는 버클리에 정치학 나온 친구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친구들이 신앙도 있고 있으니까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2년 내에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우리가 한편으로 조직도 되고 2년 후 말고 3개월 후에 우리는 4.19로 맞짱 떠야 되니까 도저히 나라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하여튼 새로운 정당의 대안세로 우리가 자리 잡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사님 네. 하나 싫은 소리 좀 드릴게요, 목사님. 어. 65만 표가 10배 늘어날 수 없어요, 목사님. 왜요? 한 달에 어떻게 늘어나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달에 어떻게 10배가 늘어나요, 목사님? 그럼 또 나하고 또 내기 해야 되는데. 아니, 내기가 아니라 목사님. 어. 65만에서 어.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0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면요. 자유통일당의 핵심 세력을 25에서 30으로 봐야 됩니다, 목사님. 나머지 30만은 우리를 지원해 준 사람이에요. 네. 이번에 제 친구들도 저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걔들이 나서서 네. 배가 운동을 안 할 거란 말이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나라가 그러니까 없어지기 직전이 되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65만으로 시작하시면 목사님, 네. 그 아니고 제 생각에는 30만으로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요. 근데 한 달 내에 10배 늘린다. 저 일본으로 하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께 서비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야. 한 달 내에 목사님 안 돼요. 안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30만으로 시작해서 3개월 내에 우리가 2배 늘려보자. 예. 운동을 하지, 목사님. 예.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름 쓰죠. 김학성 저 할당된 이 사람 하나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리고 다시 60만을 목사님 120만 늘리는 거. 목사님 그렇게 해서 나가면요. 제가 볼 때는 100만만 다시 나가면요. 국민의힘이 우리를 다시 볼 겁니다, 목사님. 아니 100만 가지고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오늘 200, 300만 된다 뜻이죠, 오늘 목사님. 워커힐 집회하는 의미도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임명만 해놓은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비발디 파크에서 훈련을 몇 번 했냐면 했죠, 목사님. 예, 오살리 순복음에서 몇 번 했냐면 예, 예. 그 다음에 전국에서 다니면서 우리가 훈련을 5만 원짜리 부페 사줘가면서 예. 수도 없이 했었기 때문에 3,518명의 동대표들은요 우리같이 이렇게 강렬하게 조직된 단체가 어느 정당이든지 시민단체인데 없다고 봐요 나는. 네. 그러면 3,518명이 10명씩 하면 얼마예요? 3만 5천이죠, 목사님. 100명씩 하면 35만이요. 1,000명씩 하면 350이요.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책임 할당을 지우려고 그래. 한마디로 뭐냐 그만두란 말이야. 이거 이번에 워커에서 내가 서약식 하려고 그래요. 네. 이거 저 10배로 확대할 수 있냐? 10명씩 확대할 수 있냐? 확대할 수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지원한 사람들까지도 네. 설득을 해서 예. 10명 추천해 주세요. 10명 추천해 주세요. 나라가 끝났습니다. 연방제로 넘어갑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오늘 전부 다 재임명하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오늘 왜? 재임명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국가와 민족과 대통령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네. 한 달 안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에 펀드 했잖아요. 네. 펀드 했더니 2분 만에 52억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8분 만에 128억. 실제로 나중에는 계좌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 통장으로 돈을 붙일까지 네, 예. 합치니까 거의 148억이 나왔어요. 네네. 나왔는데 이 정도의 결집력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결집이라면 돈이란 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돈이란 게. 네. 그래서 어제 내가 설교 시간에 기독청 펀드를 다시 하겠다. 네. 하겠다 해가지고 3조를 하겠다. 그래서 3조를 네. 하겠다 하는데 내가 3조라고 말할 때는요. 다 나도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구석이. 그래서 벌써 독지가들이 나한테 벌써 입질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고 그 개인 다 코 묻은 돈 가지고 어떻게 3조를 합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까는 인생 다 살고 이놈의 새끼 자식들한테 돈 줘봤자가 돈 수조 원 가진 사람 많거든. 네. 괜히 자식들 싸움 붙인다 이거야. 차라리 내가 주님 위하여 할 일도 없는데 마지막에 주님 일 한번 하고 가자. 이런 사람들이요. 권사님 장로님 중에 많아요. 그러시겠죠, 목사님. 못 찾아내서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나가
아빠 또 사고 쳤다가 말이야. 그냥 막 삼조가 누구 뭐 강아지 이름이냐고 더 그래서 쓸데없어야지 말 가만히 있어. 믿으면 바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네. 저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 그릇이 크시니까 네. 전 3조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제가 볼 때는 3조를 말씀하실 때 뭐가 부연 설명이 필요한가면 네. 그동안에 기독청에 얼마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지금 기독청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설계비용으로 목사님 얼마 쓰셨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3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예, 예. 이거는 순수한 헌금입니다. 네, 네. 펀드가 아니에요. 펀드가 아니고 예, 예. 300억 가까이 헌금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김종대 목사님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104억 가까이 썼어요. 왜냐하면 예, 예. 가설계 그리는 네, 거. 네, 예, 예.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3조 현찰이 생겨야 3년 안에 완공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오픈식 해서 전 세계 매주마다 12만 명의 지도자들이 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200억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기독청 만드는데 목사님 얼마가 드는 거예요? 대략이요. 대략. 3조. 3조씩이나 들어요, 목사님? 3조 들어요. 아니, 이거 내가 계산 다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땅은 그리고 이걸 질 수 있는 회사는요 딱 네. 하나밖에 없어요. 인천에 있는 영종도 공항 있죠. 네. 그걸 설계하고 시공한 회사 있죠. 그 한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설계사가 480명이야. 그 회사한테 우리가 가설계를 맡겼어요.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3조씩 들어요? 3조 들어요. 그러면 이제 200억 남은 거는 껌값이네, 목사님. 200억은요 가설계 그린 값으로 그러니까요. 됐다고 보면 3조에 되고. 비하면 그건 뭐 네, 네. 진짜 적은 금액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3조가 뭔 돈입니까? 아이, 참나. 즉시 그 교수님을 하셔가지고 쪼잔스러워가지고 이 교수님들은 돈 가지고 발발 떨어. 참 정말. 목사님이 특이한 거죠. 아이, 목사님이 참. 특이한 겁니다. 아니 빨갱이들도 그래? 그럼요. 근데 이제 빨갱이 핵심들 같은 경우는 어. 3조까지는 아니라도 뭐 아니, 성경을 믿어 안 믿어? 성경 안 믿죠. 아니 성경은 없애버려야 할 책이라고 지금은 믿죠. 믿어, 안 믿어? 저요 믿죠, 목사님. 그 천하의 모든 창조물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면 하나님의 아들 정가온 거잖아. 그러니까 다 되는 거지. 근데 왜 목사님 그래? 같은 배포를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참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식을 다시 외워야 돼. 다시 들어봐라. 아이 참나 참. 다시 들어봐. 이걸 못 외우는 사람이 우리 사랑절개 장로가 돼서 되겠어? 읽어봐요. 본인이 직접 읽어봐요. 해봐.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그렇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렇지.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지.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 표어요 표어. 아니, 목사님 못한다는 말을 드린 게 아니라 근데 3조 펀드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님이니까 예. 내가 물어볼게. 천지를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어요. 가라사대 하니까 천지가 생겼어요. 당연히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말이 먼저 가죠. 예. 그래서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네. 말이 선포가 먼저인 거야. 예. 선포면 현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해요 빨리. 아멘. 그렇지. 네. 아멘. 다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했고. 아멘. 저 아멘 다 했어요. 자 반드시 됩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되게 돼 있고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청교도 영성울도 그렇고 내가 40년 동안 이끌면서 내가 설교하다가 뭐 말을 하면요 처음에는 이게 들린대. 아우 진짜로 뻥 까고 앉았네.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으면 이렇게 말한다. 기독청 이것도요 내가 이거 말한 지가 20년도 넘었어. 기독청도 처음 말할 때 아휴 뻥 까고 앉았네 이렇게 들리더라. 그 다음에 또 들으니까 아이 과장이 너무 심해. 현실적으로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들으니까 그래.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으니까 가능하겠네.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야. 우리 청교도 멤버들이. 전 목사님께 이 기독청에 관한 하는 제가 정말 예전부터 존경을 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교인들을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서 용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강요하셨잖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또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교인이었으면요, 전 기도 안 나왔어요, 저 목사님.
아니 그 시대에 아니, 기도가 안 나올 게 아니라 남산까지 가지도 않아. 용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목사님이시라서 저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 간구하고 네. 그 당시는 다 노아 보고 방주 지으라는 거 똑같아 목사님. 똑같이. 그랬는데 하셨단 말이죠. 아니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이것들이 킬킬대고 웃어. 그렇겠죠. 그래서 목사님. 당연하지 그럼요. 내가 언대기를 발로 걷어 차버렸어 이것들이.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독청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좀 믿어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폰드 하실 때 좀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략 육맥을 좀 말씀해 주셔야만 자, 보세요. 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헌금한 것만 300억이잖아. 예. 펀드는요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목사님. 5년 후에. 예. 아니 300억을 헌금도 했는데 예. 빌려준다는 거지. 그것도 이것도요 여기 진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말을 할까 말까. 아니 비밀하지 이것도요, 마세요, 목사님.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다가 펀드에 가입하면요 자식들한테는요 손주한테 돌려줘 버려. 그러면 상속세 안 내도 돼요. 참 이런 비밀을 모르시면 여기서 참나. 그릇이 작아서요. 3조 어마어마. 그래서 남산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성도들이 50명도 안 모일 때 자 버스를 대절해서 그때는 버스가 남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버스를 데려가서 거기 광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그랗게 앉혀놓고 주여 삼창 집으로 통성기도해. 저 보이지 밑에 미군 부지 보이지? 저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 통성기도를 했더니 기도 소리가 안 나와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발로 엉덩이를 찼지. 기도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시킬 걸 시켜야지. 미군 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게 벌써 45년 전이야. 45년 전에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없을 때요. 근데 보세요 갔잖아요. 가고 지금은 대통령실이 지금 거기에 점령하고 있는데 다음 정권 때는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 그래요. 지금 다음 대통령. 네. 그러니까요 한번 기도는요 그냥 농담 따먹기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줘요. 들어주니까. 그 대구 동신교회가 있습니다. 그 동신교회가 이제 대구에서 가장 큰 10,000명 단위 교회인데 거기에 그 비전 센터를 한 200억 이상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돈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도 특별하게 융자도 안 내고 그대로 지었는데 짓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이거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지방 조례로 안 되도록 돼 있는 거기에. 그래가지고 막 금년마다 권성수 목사님 온 교인들이 이걸 폐지되도록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할 때에 대구시 공무원이 바로 이 방금 같은 소리 한 거예요. 기도도 할 거를 해야 되지 목사님 어떻게 이걸 기도합니까? 그렇지. 이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편 이렇게 하고 제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청에 그때 근무할 때인데 믿을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매 보고 그 박 집사가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달라. 그리고 교회는 계속 기도하죠. 이 친구는 검찰청 퇴근하면은 대구시 의원들을 한 사람 저녁마다 만나는 거예요. 저녁마다 만나가지고 내보고 기도 부탁 하더라고요. 내보고 기도 그래 뭐 남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교회니까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막 기분 좋게 오더라고요. 형님 이제 대구시 조례가 이거 동신교회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빚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합니까? 응답될 걸 기도해야 되죠. 공무원의 시간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라 하면 있는 거야. 창세기 1장을 몰라서 그래. 가라사대 있으라 그러면 그래, 있는 건지 뭘 어쨌든 간에 말을 하냐고. 3조 조를 알기를 돌다루도 하니까 이렇게 저런 걸 믿고 말년에 그거 가지고 그 수의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수위가 뭐요? 뭘 아니 거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담임 목사는 해야지 그래도. 목사. 자, 절대로 여러분 내가 말해가지고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된 거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고 워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54
254 실행위원장들은 100% 워크에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지면 그냥 북한으로 나라 넘겨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누군지 모릅니까? 자, 또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강원신 목사님 선창하세요.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